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최근 이틀간 랠리에 따른 차익 매물로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39% 하락한 13,254.29로 거래를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1%, 0.6%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도 ECB 국채 매입 결정 효과가 거의 사라지며 소폭 내렸습니다. 영국 증시가 0.03%, 프랑스와 독일 증시도 각각 0.3%, 0.01%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상승했습니다. WTI는 전날보다 0.1% 오른 배럴당 96달러 5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재개 확정 발표 이후 유로존에서 처음 실시한 프랑스의 국채 입찰이 성공리에 마감됐습니다. 프랑스 국채관리당국은 이날 입찰을 통해 단기 국채를 70억유로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으로 구성된 트로이카 대표단이 그리스 긴축안 일부에 대해 거부 의사를 나타내며 새 긴축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서며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없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 소식과 그리고 최근 이틀간 랠리에 따른 부담으로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는데요. 다우지수가 0.39%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1%, 0.6%씩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KT 올레 IPTV를 통해서도 서울경제TV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더욱더 큰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글로벌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인백스 투자자문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전해드렸던 대로 뉴욕 증시는 특별한 재료가 없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 소식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8월 수출이 전년 대비 2.7% 증가하는 데 그쳐서 하반기에도 수출 부진이 가시지 않을 전망이라고 하던데요. 자세한 내용 들려주시죠. 그렇죠. 네. 예, 수치가 예상보다 크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3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이 3%를 현재 능가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8월 수출은 2.7% 증가에 그쳤습니다. 7월 수출 증가율은 1% 남짓 이런 흐름에서 어느 정도 조금 올라오는 그런 기미는 보이고 있지만 현재 상반기 대비해서는 여전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그 수출 부진이 그 상승세가 우리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 현재 올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출 증가율보다는 수익 감소폭이 컸다는 측면에서 불황형 구조로 들어가는 이런 흐름도 나타나고 있어서 현재 우려를 좀 더 들이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8월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2.7%로 1,779억 7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수입은 1,513억 1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는 266억 6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세부 항목으로 보면 8월 원유 수입이 12.5%나 감소하면서 전력이나 공장 가동의 기본이 되는 이런 원유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하반기 경기 둔화 우려 이런 부분의 우려를 현재 더 들이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나왔던 8월의 산업 생산도 두 자릿수 증가를 못 미치는 8.9%의 증가에 그치고 있어서 경기의 현재 흐름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반기 중국의 수출 환경 개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고 수출 환경이 개선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수출 지역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쪽이 이제 유럽 쪽의 유로존 지역인데요. 이런 쪽이 이제 경기 둔화가 계속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현재 돌파구를 찾기가 좀 어려운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8월에 수입이 이제 그 마이너스로 들어선 것은 금년 1월 이후 7개월 만에 현재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주말에 사회간접시설 투자와 인프라 건설에 1조 위안을 투입하겠다라는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도 이번 주 어제 이제 나온 내용이었죠. 수출의 내용을 좀 피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달 중순에 중국은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있어서 대부분의 현재 경기에 관련된 내용은 차기 현재 지도부가 챙겨야 될 것으로 본다면 예. 하반기 중국의 수출 환경 개선은 지도부 교체 이런 부분도 다소 정책의 연계성 이런 부분을 조금 희석화되는 그런 악재성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수출 환경 개선 가능성, 이렇다 할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라면 중국 정부가 올해 계획했던 7.5% 경제 성장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은행들이 올해 7.5% 네. 중국이 당초 올해 초에 7.5% 경제 성장률을 제시할 때만 해도 이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이었었는데요. 1분기에 8.1% 성장을 했고 2분기에 7.6%로 현재 평균은 7.8%입니다. 그래서 3분기와 4분기 때 7.4%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올해 목표치 7.5%에 미달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흐름인데요. 3분기도 이제 곧 발표가 될 텐데요. 7.4%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 4분기 때 돌아서지 못하면 목표치를 미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달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뱅킹 그룹인 ANG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7.5% 이하로 제시를 했는데요. 어제 UBS와 ING가 7.5%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경기 부진을 정부가 현재 주도하는 SOC 투자나 재정 부양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수 경기에 기대를 해야 되는데 내수 경기도 별반 현재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 중국으로서는 경착륙을 최소화하고 실물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안정화 작업이 무엇보다도 기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 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FOMC 12일, 13일 예정돼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셸라베어 전 미국 예금보험공사 회장이 QE3가 단행되더라도 실물 경제 돈이 풀리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다고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 예. 함정에 대해서 이제 좀 네.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그 유동성이 현재 시중에 풀려 있지만 특히 이제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면서 많은 자금들을 현재 껴안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셸라베어 전 예금보험공사 회장이 QE3의 부정적 입장을 좀 그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QE3를 통해서 유동성이 시중에 풀리더라도 은행이 현재의 추세를 크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이런 흐름에서 고용의 직접적인 효과는 많이 떨어질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은행이 현재 미국의 경기를 보는 경기 불확실성의 그 원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셸라베어는 연준 대신 실업과 재정 문제 해결에 의회가 나서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지난 잭슨홀 연설에서 1, 2차 양적 완화의 성과를 이야기하면서 약 200만 명 이상의 고용에 일조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연준이 현재 제시하는 통계 모형에 다소 이제 논란이 불거져 나오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도 다녀와 봤고요. 이제는 유럽 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소로스 전 퀀텀 펀드 회장이 독일이 유로존 사수 의지가 없다면 유로존을 떠나라 이렇게 충고했다고요. 네, 아주 이제 뭐 직접적으로 소로스 네. 회장이 한마디 이제 그 좀 강력한 언사를 내비쳤는데요. 이것이 이제 내일 유럽에서 가장 현재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인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 유로 안정화 기구와 신재정협약의 의회 승인 독일의 내용에 대한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두고 현재 독일의 리더십을 촉구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독일은 그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나올 것으로 현재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조지 소로스는 유로화를 사수하든가 아니면
유로존에서 독일이 나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에둘러 표현한 것은 독일이 자신의 입장을 좀 누그러뜨리고 현재 양보할 수 있는 카드는 양보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소로스의 이런 얘기는 ECB가 무제한 국채 매입 이런 쪽에 여전히 반대 인사를 거두지 않고 있는 분데스방크의 입장도 현재 지적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지 소로스는 ECB의 구제금융국가에 들어가는 국채 매입, 무제한 이 정책도 한시적인 처방이라는 점에서 재정통합과 유로본드 발행 이런 쪽에 독일이 전향적인 자세와 속도를 내줄 것을 현재 요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S&P 주요 기업들이 3분기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만큼 이제 대내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네. 다음 달 한 10일 정도부터 3분기 실적이 이제 뉴욕 증시를 통해서 목도하게 될 텐데요. 이번 2분기에 S&P 500 기업의 전체 평균을 보면 기업의 이익 신장률은 1%가 넘지 못한 것으로 현재 분석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3분기 실적도 그다지 크게 기대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현재 던졌는데요. 그만큼 이제 그 뉴욕 증시는 올해 전체 지수의 상승률을 보자면 현재 우호적인 그 여건이 나타나고 있지만 네. 이렇게 기업의 실적들은 다소 현재 걸림돌이 나타나고 있어서 연말로 갈수록 대선 변수와 재정 절벽의 불확실성 이런 점에서 연준의 양적 완화 카드를 크게 현재 기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3분기 실적을 최근 하향한 인텔과 페덱스, 허니웰 등을 꼽았는데요. 인텔과 페덱스는 지난달에 3분기 실적을 8% 감소로 수정하는 등 현재 대표 기업들의 실적 수정치 전망치가 속속 내려가는 추세라는 점에서 S&P 주요 기업들의 현재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을 재차 코멘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 마감된 글로벌 증시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국내 증시 영향까지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YG인베스트 신규현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신규현 대표님과 함께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 유럽 증시 소폭 하락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글로벌 증시가 약간은 좀 하락세가 짙은 예. 모습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반전되는 모습 보였는데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그리고 그동안의 단기 랠리에 따른 부담감 작용하면서 소폭 하락세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52.35포인트 0.39% 하락한
시간 13,254.29에서 장을 마쳤고 나스닥 지수 역시나 32.4포인트 1% 넘는 하락 흐름 보이면서 3,104.01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8.84포인트 0.61% 하락 흐름 보이면서 1,429.08을 기록을 하였는데 미국과 유로존에서 별다른 이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8월 수출이 2.7% 성장에 그치는 것이 약간은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 보였고 그동안의 단기 랠리에 따른 부담감 작용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으며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소폭 하락세 보였는데 범유럽권 지수인 스톡스 유로 6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 대비 0.22%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하였고 국가별로는 영국 지수가 0.03%대, 독일이 0.01%, 프랑스가 0.3% 그리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각각 0.1%, 0.3% 하락을 보이면서 약간은 하락세 짙은 모습 속에서 글로벌 증시가 마감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하락 소식까지 모두 정리해봤는데요. 이어서 이상로 전문위원님과 함께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이번 주 여러 주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관망세 보였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예. 약간 관망세를 좀 띠는 성격을 좀 나타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랠리를 계속적으로 벌리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이면에 한번 보시면 중국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중국의 수출 지표라든지 수입 지표 자체가 조금 부진하게 나타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글로벌적으로 약간은 리스크가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중국 같은 경우에 쉽게 다시금 반등이 나오지 않는 시점이 아닌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을 먼저 중국 증시를 한번 보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중국을 한번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단이죠.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난 다음에 큰 어느 정도의 양봉이 나타났지만 아직까지도 시세 자체를 돌리기에는 조금 역부족이 아닌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장점으로 한 가지 생각을 한다면 어제 거래량 자체가 줄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어제 시장 분위기가 코스닥 쪽에 다시 또 수급적인 부분이 시총상위주 쪽에 몰리는 분위기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코스피를 들어올리기에는 힘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신 시간적인 싸움이다. 그렇게 네. 좀 보시는 관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장기적인 추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무너진 점이 아니죠. 그런 부분 꼭 생각을 하시고 단기적인 어느 정도의 수익을 확보를 하시려면 아직까지 코스닥 시총 상위주 쪽에 좀 어느 정도의 포트를 편입시키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지켜보는 입장으로 조금 다가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국내 증시 영향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심기현 대표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어제장 같은 경우는 혼조 양상 보였습니다. 예. 코스피는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 흐름 보였지만은 그 상승폭과 하락폭은 상당히 좀 제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8포인트 0.25%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1924.70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포인트 상승 흐름 보이면서 512.11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관망세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 외국인이 2천억 원 넘는 매수세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개인과 기관의 매도에 따라 갖고 장중 하락 반전되는 모습 보였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비교적 강한 매수에 나서면서 어느 정도 상승 마감의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은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또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수 매도가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지금 시점 코스닥 중심의 약간 중소형주 중심의 수급의 개선 기대감이 약간 낮아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지수는 좀 약보합권에서 움직였지만 그래도 대형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도가 조금은 옮겨졌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심기현 대표님, 어제 강세를 보였던 업종과 약세를 보였던 업종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우선은 의료 정밀 업종이 상당히 눈에 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의 약세 흐름과 그리고 약간의 좀 불안감이 확산될 때 의료 정밀 업종 꾸준하게 강세 흐름 보였는데 어제장에서도 그러한 모습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특정 업종이라고 한다면 건설 업종의 상승폭이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 보였습니다. 뭐 취득세율 인하라든가 이러한 정부에서의 활성화, 부동산 활성화 대책들이 나오면서 기대감 크면서 건설업종 2% 넘는 상승 흐름 보였고 그 밖에 종이목재 업종도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 성격이 짙은 업종군들의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는데 먼저 전기가스 업종과 그리고 그동안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였던 통신업종도 어제장에서는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그 밖에 섬유의복 업종도 약 1%대 넘는 하락 흐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약간은 뭐 경기 민감 업종 쪽으로 완전히 쏠림 현상은 아니지만은 뭐 그래도 약간 경기 방어주 성격에 있어서는 약간 투자 심리가 소외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였고 현대차, 포스코 그리고 신한지주, KB금융 같은 종목군들이 상승세 마감하였습니다. 하지만은 기아차 그리고 LG화학, 삼성생명 그리고 SK하이닉스, SK텔레콤, KT 같이 대부분 종목군들이 약간 좀 하락세 보였기 때문에 혼조 양상 속에서 약간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하락폭이 조금은 좀 더 짙은 모습으로 마감했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어제는 의료 정밀 그리고 건설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 가운데 특징을 보였던 종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상로 전문위원님.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이 어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건설주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지금 주택 거래소의 감면 소식이 좀 있었죠. 그래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안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취득세라든지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분을 어느 정도 감면을 시켜준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노력하는 모습이고요. 그 모습이 뭐 주가 지수상에는 수급적인 부분은 조금 나타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기관의 수급보다는 지금 외국인의 수급에 주목을 하셔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GS건설 한번 같이 보시면요.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9월 5일부터 조금씩 매수세가 조금 가담하기 좀 시작했죠. 그리고 어제 상당히 큰 매수세를 좀 보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매도율을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뭐 단기적인 목표가로 보시면 8만 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매도 절반 정도의 매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금 재매수하는 전략을 조금 취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현대건설도 괜찮은 흐름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흐름이고 그래서 현대건설이라든지 아니면 GS건설 같은 큰 종목군 위주의 건설주를 차라리 한번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건설주로 고르시면요.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금호석유화학에서 지분율 축소 발언이 있었죠. 그런 부분을 꼭 한번 생각을 하시고 단기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핫토픽을 꼽는다면 GS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GS건설과 현대건설 건설주 가운데 추가 상승 가능하겠다 보시면서 GS건설은 지금 매수 가능하겠고요. 단기 목표 가격으로는 8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어제 개인의 매수 쪽에 강보합권에 마감했는데 특징을 보였던 업종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먼저 상승과 하락 업종 말씀드리면 상승 업종 금융과 음식료, 담배 그리고 통신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2% 넘는 상승 흐름 보이면서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하락한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였는데 제조, 유통, 운송, 비금속 업종이 약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특징적이라고 한 것은 역시나 시총 상위 종목군들 상승과 하락폭이 상당히 좀 컸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코스닥은 상승 흐름 보였지만은 대장주는 급락했습니다. 셀트리온 3% 넘는 급락세로 월요장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다음 역시나 4.6%대 급락하지만은 시총 상위 종목군 중에서 3위권에 있는
파라다이스가 6.5%대 급등세 보이면서 셀트리온과 다음에 하락은 어느 정도 좀 만회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밖에 안넷 같은 경우는 3.7% 상승, 그리고 CJ ENM 2.6%, SK 브로드밴드가 4.2%대 급등, 그리고 포스코 ICT가 2%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약간 혼조 양성 속에서 상승한 종목군들의 상승 탄력도가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지수가 좀 상승 반전에 성공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구체적인 종목들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상로 전문위원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네. 그중에서 오늘은 한 3개 정도 뽑아봤는데요. 먼저 파라다이스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기업의 이름 말대로 지금 코스닥의 파라다이스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시총 3위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내로 한번 바뀔 수도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과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셀트리온은 보시다시피 뭐 독보적이죠, 코스닥에서는. 그래서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의 기대감도 조금 끼어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중국의 국경절이 10월 1일부터 7일까지도, 그리고 중추절 같은 경우는 29일부터 11일까지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겹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약간의 관광객 증가를 노리고 있는 모습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외교적인 관계에서도 한번 들어볼 수가 있는 게, 일단 우리나라와 일본이 섞여 있는 문제는 이제 독도 문제로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그거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영토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지금 공방을 좀 벌이고 있죠. 그만큼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자문화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일본 관광객에 대한 뭐 수요 감소를 조금 들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중국의 1인자가 만약 우리나라에서 쓰는 소비량 자체가 일본 1인자 뭐 소비량 자체보다는 훨씬 높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SBS 콘텐츠 허브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SBS 콘텐츠 허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한류 바람을 타서 어느 정도의 지금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콘텐츠 사업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3분기에도 실적 개선이 두드러질 것이다, 그렇게 시장은 좀 예측을 하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담함에 따라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충분히 펼칠 수 있는 SBS 컨텐츠 허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CJ ENM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CJ EN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에 일단 이재현 회장의 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하방에서 잠시 올라오는 시점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 한번 살펴봤을 때는 매출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랑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대신에 지금 기대감, 그래서 지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끼어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랠리는 가능하겠지만 CJ ENM 같은 경우에 안에 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게임 서비스라든지 방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실적적인 회복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게임 서비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약간의 필요학적인 느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대신 지금은 일단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저점이라는 인식하에서 지금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히 조금 투자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가스관 테마주잖아요. 이 종목들도 한번 자세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신변 대표님 네.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한국과 그리고 러시아 정상관의 만남에서 이 가스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했다라는 거, 네. 관련주들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흐름 보였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이 가스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 산업으로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단 우리나라 정상뿐만이 아니고 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러시아와 좀 긴밀하게 협조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테마주지만은 그래도 네. 지금에 있어서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약간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대표적인 종목군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동스틸이라든가 동양철강, 하이스틸 같은 종목군들이 그러한 대표주들인데,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하이스틸 어제장에서는 약간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재료에 따른 기대감이 충분히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35,000원대까지의 단기 상승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스과 관련된 부분 지금 시점 다시 한번 어느 정도 관심 가지시는 그러한 테마주로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스관 관련도 지금 관심을 두는 것도 괜찮겠다.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기관은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사고 또 팔았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주 금요일장 같은 경우 대규모 외국인 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어제장에서도 그런 흐름 보였는데 외국인 가장 많이 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1,100억 원대 매수 우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밖에 S-오일이라든가 GS건설, 현대모비스, KT에 대해서 매수해주는 모습 보였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건설업종에 좀 집중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KB금융 200억대 매수를 제외하고는 그 뒤를 이어서 대림산업과 그리고 현대건설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매수세를 보였고 그 밖에 LG전자와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도 매수세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반면에 외국인 기관 매도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먼저 외국인 NC소프트에 대해서 250억 원 매도세 보였습니다. LG전자, 삼성중공업, CL제일제당 그리고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매도세 보였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반대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470억 원대 매도 우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밖에 삼성테크윈, 기아차에 대해서 매도세 보이면서 전차군단에 대한 매도세가 특징적이었고 그 밖에 NC소프트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동반 매도세 나오면서 130억 원대 매도 그리고 한국전력에 대해서도 92억 원대 매도 우위를 보였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일 개인만 사줬던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은 그 가운데서도 어떤 종목을 사게 됐는지 이상로 전문위원님 들어볼게요. 네, 먼저 외국인부터 한번 네. 살펴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 파트론, 그리고 컴투스, 네페스, 그리고 태광, 솔브레인 같은 종목군을 매수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에림당, 그리고 CJENN, 그리고 UID, 그리고 한국어 컴퓨터, 나노스 같은 종목군을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지금 뭐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기대감에 사는 종목군이 좀 많다는 거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특징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게 파트론을 한번 들 수가 있겠는데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수급 자체가 뭐 차트적으로도 그렇고요. 상당히 뭐 좀 변동폭 자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공략하기엔 상당히 힘든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수급이 상당히 많이 엉켜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기관이 매도를 하는 타이밍, 그리고 기관이 매수를 하면 또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둘 다 매도를 하면 또 개인이 매수를 하고 상당히 얽혀 있는 상태가 차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 이런 종목군들을 만약에 매수를 하려면 그때는 갭을 조금 이용하는 전략을 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에 상단에 11,700원 정도의 갭이 크게 한번 발생을 했는데요. 그 흐름 자체가 지금 다시 한번 못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시금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는 계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11,7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하시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방향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매도 상위군 한번 살펴보시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SM 그리고 셀트리온 다음 같은 종목군을 매도를 했고요. 그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음 파라다이스, 실리콘웍스, 하이로코리아 같은 종목군을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 매도 상위 종목까지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와이즈인베스트 심규현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어제장 특징을 보였던 종목을 찾아보고요. 매매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예, 전일 가장 눈에 띄는 업종이었던 바로 건설업종의 종목이죠. 현대건설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장기간 동안 시장에 좀 소외를 당했던 그러한 업종인데 저희 기관의 강한 매수세. 사실 건설업종에 대한 매수는 기관들은 꾸준히 좀 매수를 해왔던 그러한 업종입니다. 계속 좀 시장에서는 좀 소외를 당했던 그런 모습이긴 한데 한 달 정도의 옆으로 횡보 구간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어제 좀 상승의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한번 좀 그 내용적인 부분을 짚어보고 매매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취득세, 양도세 이런 감면 정책을 또 내놓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주가 상승의 어떤 이유가 좀 됐고요. 올해 말까지 해서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을 한다. 이러한 부분을 발표를 했고, 또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그런 양도소득세 이 부분을 이제 100% 좀 면제하는 그러한 정책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날 수 있다. 이러한 좀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에 이 이유로 인해서 갑자기 뭐 다 화랑이 되고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좀 살아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한 가지 좀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사실상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부분은 지난 5월달이라든가 8월달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태죠.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들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적인 효과는 뭐 서서히 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좀 단기적으로 좀 보기에는 조금은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으로 또 화랑이 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주가의 흐름은 그러한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정책적인 부분이 올해 말까지 좀 한시적이라는 그러한 부분이 또 제한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보자면 주가의 상승이 어느 정도까지 또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약간의 좀 미지수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의 그럼 실적적인 부분을 좀 보자면 사실 이제 해외 수주 부분이 건설 업체들은 좀 더 중요하죠.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올해 현대건설의 해외 수주 목표액이 한 1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현재까지 한 57억 달러 정도 수주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필리핀의 수익발전소 그 부분이 한 6억 달러 정도 되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 한 7억 달러, 사우디 제다 발전이 한 30억 달러, 이라크 유전 발전이 한 20억 달러, 나이지리아 플러스가 한 30억 달러 이러한 해외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된다면 사실 이 목표 달성은 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좀 긍정적인 면을 좀 전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의 수급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 종목인데 기관들의 수급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은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단기적인 좀 상승 이후에 다시 좀 눌림의 흐름, 조정의 그런 구간이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해서는 좀 수익률 차원에서 좀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접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현재 가격에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더 맞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보유자들은 좀 홀딩 전략을 좀 쓰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장기 투자를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고 매수가는 따로 제시는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접근은 조금은 자제를 하고 좀 긴 시각에서 보는 투자자들만 접근할 것을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조금 긴 호흡으로 봐보자. 매수 가격은 제시하지 않아 주셨고요. 이어서 살펴볼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전일 그리고 또 코스닥 쪽에서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은 바로 이제 SNS 관련 종목들인데요. 뭐 가비아라든가, 뭐 인포뱅크라든가, 뭐 나우콤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띄었는데요. 그 중에서 나우콤이라는 종목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S 뭐 테마 쪽으로 이렇게 구분이 좀 되긴 합니다만 사실 이제 게임 업체죠. 온라인 게임 업체인데. 현재까지도 사실 온라인 게임 업체를 좀 인식하는 그런 시각들이 많다 보니까 모바일 게임주가 상당히 최근에 대세였죠. 컴투스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코스닥 시장을 좀 주도하고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그러한 모바일 게임주들의 어떤 상승기에 좀 편승하지 못했던 그러한 흐름입니다. 온라인 게임 업체 인식으로 인해서. 하지만 지금 연말까지 해서 모바일 게임 런칭을 한 15종 이상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점차 시장이 좀 관심이 더 고조가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9월 달에 지금 당장에 테일즈 런너 빌리지라는 그러한 모바일 게임을 런칭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게임은 이제 테일즈 런너라는 게임은 이미 이제 온라인상에서 레이싱 게임이죠. 이쪽에서 좀 검증을 받은 게임입니다. 온라인 레이싱 게임 쪽에서 1위라고 봐야 되겠죠. 그 게임의 어떤 모바일 버전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3천만 명의 회원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런칭하는 그 모바일 게임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프리카 TV라는 부분을 동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TV의 성장성 이 부분도 좀 기대가 됩니다. 해외 진출을 위해서 지금 영어 버전, 1어 버전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태죠. 우리 국내 싸이월드가 사실 이제 페이스북만큼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좀 보자면 국내 시장이 당연히 영어권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협소한 부분을
흡수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이유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부분, 영어 버전, 일어 버전 출시를 한다면 뭐 충분히 지금 현재 뭐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부분과도 또 경쟁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충분히 좀 기대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테마 쪽의 흐름을 좀 보자면 대선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연말 대선에서도 이제 선거 도구로서의 어떤 역할 부분이 좀 기대가 되겠죠. 아프리카 TV 어플이 이미 1,200만 건이 좀 다운로드가 됐고요. 아프리카 모바일 방문객 수가 12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유권자들 확보에 좀 용이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선 전까지도 그러한 또 상승의 어떤 모멘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자리에서도 좀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전략 매수가는 11,000원에서 11,500원 밴드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우콤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최고가 부근까지 노려보겠습니다. 살펴봐봤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강연회도 준비하신다면서 이번 주 일요일이라고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강연회를 하는데요. 예.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업종이라든가 그런 종목 이러한 흐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꼭 내셔서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10일 내수 활성화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연내 미분양 주택을 계약하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고 주택 취득세는 절반으로 낮아집니다.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2%대 후반대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해 인상률인 3.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이 금융산업 분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 증권, 카드사 등을 계열사로 둔 대기업 집단에 의결권 제한과 자본 적정성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1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 금지에 대한 예비 판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앤이슈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안현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불황이다, 침체다 참 말이 많습니다. 서민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인데 그래서 정부가 또 다른 카드를 내놨습니다. 특히 이번 방안은요, 서울경제신문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했던 개별 소비세 인하론이 정책으로 이어져서 더욱 뜻깊다고 하던데요. 예, 정부가 예. 자동차 고가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인하해 당장 11일부터 2000cc 소나타의 가격이 48만 원 내려갑니다. 연내 미분당 주택을 계약하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고 주택소득세는 절반으로 낮아집니다. 예. 정부는 10일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총 5조 9천억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개소세가 연말까지 1.5%포인트 낮아집니다. 승용차 개소세는 2000cc 이하가 5%에서 3.5%로 2000cc 초과는 8%에서 6.5%로 각각 낮아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반떼 1.6은 32만 5천 원, 소나타 2.0은 48만 원, 그랜저 2.4는 57만 3천 원가량 떨어집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는 5년간 100% 감면됩니다. 취득세도 9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 원 초과는 4%에서 2%로 각각 절반이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근로소득세액 원청징수를 평균 10% 정도 줄이기로 했는데요. 이 경우 내년 초 연말정산 환급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저 납부세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연봉 6천만 원인 4인 가구의 가장은 연말까지 매달 28,470원의 세금을 덜 내는 셈인데요. 특히 올 들어 지난달까지 낸 세금도 소급 적용을 받아 근로자들은 추석 전 20에서 30만 원가량을 더 받습니다. 네, 개별 소비세 인하,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를 목표로 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내년 공무원 임금은 많이 안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내년 예.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2%대 후반에서 결정된 전망입니다. 네. 이는 지난해 인상률인 3.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10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공무원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재정부는 공무원 임금을 2% 후반대로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짓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낮추는 것은 악화된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내년 예산을 보수적으로 짜야 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임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인데요. 재정부는 당초 공무원 임금 3% 인상을 검토했다가 청와대 보고 과정에서 재검토를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 임금은 통상적으로 경기, 물가, 민간 부문 임금 인상률과의 격차, 국가공무원 노조 건의사항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금산분리 정치권에서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이 의결권 제한과 그리고 자본 적정성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기로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예.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이 금융산업 분리 강화를 강하기 위해 보험, 증권, 카드사 등을 계열사로 둔 대기업 집단에 의결권 제한과 자본 적정성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당초 금융계열사 보유 지분의 의결권 제한만 검토하다가 자본 적정성 규제를 추가한 것입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모임은 10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의 금산분리 강화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자본 적정성 규제와 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함께 도입해 중간 금융지주 회사 체계로 전환을 적극 유도하자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이나 현대차, 하나그룹 등 산하의 보험, 증권, 카드사 등을 거느린 재벌은 중간 금융회사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 계열사들은 그룹 내 제조업 계열사의 지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고 자본 적정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최근 또 국내 이목이 집중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분쟁인데요. 이에 대해 현재 시간으로 14일쯤에 예비 판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결정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예. 미국 무역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1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수익 금지에 대한 예비 판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미국 법원 배심원의 보호주의적 편파 판정에 뒤이은 것으로 미국 정부도 자국 내 자성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지각 있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미 법원 판결 이후 자국 이기주의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가 제소한 건에 대한 심리이자 삼성 애플 간 특허 전쟁에 대해 미국 정부 차원의 첫 판결로 이에 따라 삼성 애플 간 특허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애플의 아이폰 4S와 아이패드 1, 2 등에 대해 수입 금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체 생산 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는 애플은 대부분의 제품을 중국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입하는데요. 이어 애플은 7월에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애플은 최근 삼성전자 통신 특허 침해를 인정하면서 아이폰 등의 판매를 금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해 판매 금지 강제 집행 정치를 신청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